결국 인구의 감소는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위축은 우리에게 이제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어렵게 하고 2043년에서 2045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고갈되는 시점에 도래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르신이 늘어나는 만큼 돌봄 인력이 없어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대한민국 멸종 위기를 말한다. 사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반대였다. 어떻게 하면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 해마다 150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고 40여 년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수탈을 당한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국이 초토화됐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급기야 1961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 대대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구 과밀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70년대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2자녀를 목표로 해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라는 거였는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들어서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산하 제한 중심의 가족계획의 성공 사례로서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취직난과 교통 지요, 주택 부족, 환경 오염 등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경고한 인구론과 정확히 맞닿는 행보였는데, 1789년 멜서스는 자신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멜서스의 예측과 달리 인구 감소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은 1950년대 6.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994년 1.6명으로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97년도까지 IMF 직전까지 출산율이 거의 1.5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나 출산이 떨어졌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출산이 낮게 가다 보면 미래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생산하는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7년에 드디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 자질 향상의 정책기로 도입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분위기는 달라진 지 오래.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한때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진 한 장.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생은 47만 명, 6년 후 2017년생은 35만 명, 2020년생은 27만 명으로
단 9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초중고생 전반에 걸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상황. 벚꽃 엔딩이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뜻인데,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은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돼서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일차원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렇다면 미래 교육 현장은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되는 걸까?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그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나 지역 불균형이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 지방대학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양질의 교육 연구 여건을 제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 다음으로 군대 병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 2025년 예상 병력은 단 29만 명.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병력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대가 졸업하는 2030년이 되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혹독한 구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 연금이나 복지가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 벌써부터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란 얘기까지 괴담처럼 돌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인구 감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를 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는 곳은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많이 상승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여타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야말로 급락하거나 빈집이 만연하는 이런 상황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건 부동산의 폭락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회적 충격은 그 폭이나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거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발의된 세 차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를 내놨고, 2차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안을 내놨다. 그리고 3차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15년간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308조 2천억 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왜 점점 낮아진 것일까?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가 서구 사회사 같이 어떤 보건 의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양육 비용이라든가 교육 비용 이런 많은 측면에서 비용이 국가가 사회가 많은 부분을 갖다 상당히 쉐어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많은 비용들이 개인이 모든 것이 짊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 고용 불안정에다가 또 주거 불안정에다가 자녀 양육 불안정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애로운 상황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부채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이런 현재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며 과학계는 고령화 인구를 대체할 방안으로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협동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일례로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가까이서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AI 기술이 융합된 인간형 협동 로봇까지 등장한다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촌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사람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수지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공자궁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공자궁은 여성의 자궁이 아닌 인체 밖에서 태아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인공장비로 지난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인공자궁 장치 바이오백을 개발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새끼 양을 무사히 성체까지 키워내는데 성공했다. 언뜻 인큐베이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공자궁은 수정란의 착상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술 차이가 있다. 인공자궁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인공태반은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 호흡의 기능을 수행하고 양수로 채워진 비닐팩은 엄마의 자궁 속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양수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수를 흡입 배출하면서 태아의 폐기능이 발달한다. 인공자궁의 기술이 발달하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나오는 한편 여성 고유 영역인 출산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는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장치나 도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이렇게 규제하도 같이 선행이 되고 따라가야 되겠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교육을 비롯해 전북 지역 주민들의 인구 문제에 관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 바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다. 전북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걱정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족 친화 교육이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교육은 임산부 교육, 부모 코칭 교육, 아빠 교육을 통해서 육아맘과 육아 대디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 낳고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산모들을 위해 출산부터 모유, 수유, 육아 방법까지 자녀 양육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아빠들에게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백인의 아빠단. 해마다 각 지역의 백인의 아빠단을 선정. 일주일에 한 번씩 육아 미션을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인데
육아에 동참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던 초보 아빠들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이 자녀가 없이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과 결혼이 갈등이 아니라 이게 그 양립 가능한 선택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텐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성별 격차가 해결돼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일과 양육을 엄마와 아빠가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런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구 절벽 문제는 주거, 교육, 고용, 지역 간 불균형 문제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사회적 통념을 따르기보다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임신, 육아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구축해 놓은 사회적 시스템을 저출산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급하지 않을까.